네, 공시를 통해서 기업을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공시생 장우진 팀장과 함께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기업부터 바로 체크해 볼까요? 어떤 기업일까요? 첫 번째 기업은 BH입니다. 아, BH. 네. 사실 예전엔 아이폰 수혜주다. 라고 그렇죠. 했는데 이렇게 시세를 보면 과연 수혜주가 맞았나 싶을 정도로 최근에 계속해서 하락세를 가고 있는데 어떤 공시가 있었나요? 일단 신규 시설 투자 공시가 이번에 나왔습니다. 네. 네, 이번에 베트남 빈푹성 비니엔시에 이제 600억 규모의 신규 시설 투자가 나왔는데 내용을 보면 특이해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BH는 이제 관련해서 그 스마트폰 관련된 특히나 애플과 관련된 주식으로 많이 분류가 됐었는데 이번에 이제 투자 목적을 보면 북미항 및 글로벌 완성차 OEM 고객사 물량을 확대한다고 발표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드릴 텐데 차분하게 먼저 말씀드리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애플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회사입니다. FPCB를 만드는 회사고 이게 원래는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쪽으로 FPCB를 공급하는데 삼성이 애플에 공급하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애플의 비중이 가장 큰 회사가 돼버렸죠. 그래서 실적을 보면 3분기에 가장 좋은 실적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이폰이 3분기에 출시하기 때문에 계절적으로 3분기에 실적이 좋은 성향을 보이고 있고요. 근데 이 회사도 인지하고 있어요. 이제 FPCB가 스마트폰을 많이 들어가고 이 스마트폰에 대한 사업의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회사도 분명히 인지하고 있고 이거를 변화시키기 위한 게 현재 전장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를 보면 지금 상반기 기준으로 매출 비중이 한 4분의 3이 75%가 그 스마트폰 쪽이고 그다음에 25%가 전장 차량용 무선 충전기 사업인데 작년에 보면 LG전자의 무선 충전 사업을 BH가 인수했어요. 그래서 그 LG전자가 하던 무선 충전 사업이 매년 한 2천억 정도 매출에 10년간 이제 장기 수주가 돼 있었던 사업부였고 또 이게 사업부가 이제 매출 비중이 한 30% 정도 전 세계 이제 비중이 30% 정도로 1위 업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인수하면서 BH가 단숨에 이제 전장 사업의 영역을 넓혀갔다. 이게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포인트였고 두 번째는 2018년부터 시작한 건데 전장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비게이션이 들어가는 이제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니까 역시나 이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FPCB를 공급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물량이 크진 않은데 어쨌든 전장으로 사업을 확대했고, 근데 여기까지는 문제가 이제 여전히 디스플레이가 중심이었다는 거죠. 근데 최근에 보면 작년에 2021년에 또 한 번 이제 베트남 비니엔시에 500억 규모의 투자를 발표했는데 이 당시에 보면 와이어링 하네스, 그러니까 구리선을 기반으로 한 와이어링 하네스를 대체한 FPCB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와이어링 하네스는 이제 구리선으로 되기 때문에 일단 무게가 무겁고 차량 경량에 불리하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 구리선을 배치하는 데 있어서의 설계가 좀 복잡해진다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얇고 가벼운 FPCB로 대체를 한다 그러면 이 차량 경량화를 는 물론이고 이제 그 구조가 단순해지기 때문에 그 자동차 업체한테는 굉장히 선호되는 부품이었는데 요게 들어간다고 이제 발표가 된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2021년 발표된 투자가 올해 6월에 완공이 됐으니까 이 전장용 사업은 이제 막 시작된다고 보면 되는데 여기에 추가로 600억 투자가 발표가 된 거예요. 이걸 감안하면 BH의 전장용 사업이 앞으로 전망이 굉장히 좋구나라고 이제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이 단순히 기존에 이제 FPCB를 기반으로 스마트폰에 들어가던 것들이 전장용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이 사업의 확대가 예상된다고 하면 BH에 대한 이제 투자 판단도 단순히 애플 관련된 주 그리고 애플의 실적에만 연동되는 그런 주식에서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거든요. 근데 주가는 7월 이후에 이제 31%가 조정을 받았고 PBR로 보면 1배 정도까지 내려왔어요. 원래는 이제 2, 3배까지 올라갔다 PBR 랜드가 쭉 내려왔는데 1배 수준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충분히 바닥을 다질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뭐 그렇게 본다 그러면 BH는 향후에 물론 이제 전장용 사업이 정말 어떻게 매출이 얹어지고 이렇게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저는 뭐 앞으로 성장이 계속해서 이제 이어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뭐 BH에 관련된 관심을 좀 가져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일단 시장이 어느 정도 반등이 들어와서 3.7%까지 장중 오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그렇다면 아직은 정말 어쨌든 스마트폰에 대한 비중이 높지만 계속해서 이런 전장 쪽의 점유율을 높여가면 주가도 조금은 그래도 같이 움직여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저도 그럴 가능성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에 스마트폰 전체 판매량이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지금 BH에 가장 크게 작용하고 그쵸.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신사업이 붙는다 그러면 저는 분명히 PBR 자체가 올라가야 되는 레벨이 올라가야 되는 수준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PR도 보면은 올해 기준으로 해서 6배 언더기 때문에 뭐 실적이나 뭐 PBR 자본으로 보나 또
이제 실적이 그러니까 신규 사업에 대한 모멘텀을 보나 저는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전장적으로 사업 확장에 대한 모멘텀을 다시 한번 밝히게 된 BH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기업은 또 어떤 공시가 기다리고 있나요? 네, 다음 기업은 텔코웨어입니다. 텔코예요. 네, 텔코웨어. 이름에서 딱 느껴지는 것처럼 통신 관련된 이제 솔루션을 공급하는 회사고요. 주요 고객사는 SKT와 LG유플러스고 SKT 쪽의 비중이 상당히 큰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통신 솔루션이기 때문에 매출이나 실적은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뭐 매출 한 400억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영업이익률은 15%이 정도 나오는 회사인데 뭐 그렇게 보면은 사실 실적으로만 보면 매력도 없고 기존의 주가를 봐더라도 상당히 매력이 없는 회사는 맞았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 회사가 최대 주주가 자사주예요. 오. 네, 최대 주주의 자사주 지분율이 42%입니다. 실질 최대 주주의 지분율은 27.5%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자사주를 어떻게 활용하냐가 굉장히 중요한 회사인데 어제 공시가 나온 게 자사주 매입 후 소각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자사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한 50억 정도의 자사주를 매입을 해서 이 주식은 또 소각을 한다고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총 주식수의 한 5.5% 정도 되는 규모고 그러면 이제 주주 환원으로 5.5%가 들어온 거죠. 근데 이 회사가 배당 수익률이 또 작년 기준으로 보면 6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배당 수익률 6%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이제 자사주 소각과 배당 합하면 11.5%의 수익률이 나오는 겁니다. 상당히 이제 주주 환원 정책이 강하게 들어온 거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주목해야 될 건 이게 자사주 소각이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 42%의 향방은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한 게 들어오고 있는 거죠. 만약에 추가적으로 자사주 소각이 들어간다 그러면 이 텔코의 주가 가치는 주식 가치는 이것보다 훨씬 더 상승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또 여기서 추가적으로 볼 게 뭐냐면 이 회사 현금성 자산이 6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960억인데 현금성 자산만 600억이 돼요. 그러니까 이 회사의 바텀은 충분히 갖춰진 상태에서 주주 환원이 세게 들어오면서 이 회사의 가치가 좀 변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이 주주 환원 정책은 거의 기업에도 신뢰잖아요. 그렇죠. 정말 이 거래량이 적은 게 아쉬운 정도네요. 그렇죠. 이런 네. 소식에 사실상 좀 크게 주가가 오늘 같은 반등장에 좀 나올 수 있는데 일단 좀 거래량이 더 동반되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 기업 볼 텐데 저는 사실 편해지만 제가 제약바이오 기업에 대해 관심이 많기 때문에 네. 이 기업 공시 궁금하더라고요. 대웅제약 한번 살펴볼까요? 네, 대웅제약인데 대웅제약이 사실 예전부터 제가 다룰까 말까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던 기업입니다. 이게 8월부터 최대주주 대웅이 계속 장내 매수를 했었어요. 근데 이게 계속 장내 매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젠 다뤄야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갖고 왔는데 지금 8월부터 약 8만 5천 주 정도를 매수했거든요. 이게 규모로 보면 한 100억 정도입니다. 지분율로 보면 1%가 조금 안 되긴 하는데 그래도 상당히 공격적으로 이렇게 지분을 늘리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다라고 이제 본다는 거죠. 저는 크게 5가지 이유를 보고 있는데 일단 한 가지는 나보타입니다. 나보타. 네, 보툴리눔 톡신으로 기반으로 한 이제 피부 미용 제로인데 요것 때문에 사실 대웅제약의 주가가 급락했어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이 보툴린 톡스 이 균주에 대해서 그렇죠. 이 논란을 소송을 제기하면서 2월에 사실 패소했잖아요. 민사소송에서 패소하면서 대웅제약의 주가가 상당히 급락했었는데 근데 이 나보타 관련된 이슈를 보면 조금 이제 재밌는 게 미국의 파트너사가 에볼루스거든요. 근데 에볼루스와 메디톡스 간에는 양자 간 협약을 체결했어요. 그래서 에볼루스가 메디톡스에 대해서 이제 로열티도 지급하고 그다음에 일시적으로 이제 금액도 이게 사용할 수 있는 금액도 지급을 했기 때문에 이 나보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메디톡스가 미국 사업에 대해서 딴지를 걸 수 있냐? 요건 좀 아닐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나보타에 대한 평가가 너무 좀 저평가돼 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신약이 있거든요. 신약이 팩스쿨로와 엠블루라는 신약이 작년에 이제 팩스쿨로가 나왔고 올해 이제 엠블루라는 신약이 나왔는데 팩스쿨로는 3세대 위장관 신약입니다. 요게 이제 피캡이라고 해서 HK 이노센스 이제 한번 먼저 출시했던 신약인데 이 신약이 매출이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매출을 한 1,000억 정도 보고 있는데 대웅제약 별도 기준은 매출액이 한 1조 2천억 정도 되니까 매출액이 한 8%, 9% 정도 차지하는 신약으로 올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엠블로 같은 경우에는 당뇨병 관련된 신약인데 이 관련된 매출도 좀 올라오고 있어서 이 신약 매출이 추가적으로 붙으면서 이제 실적이 증가하고 있다. 이것도 하나의 포인트고요. 그다음에 대웅제약이 상당히 저평가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신약 파이프라인이에요. 다른 신약 파이프라인, 개발 중인 신약 파이프라인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판단은 상당히 이제 시장에서 저평가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다음 네 번째는 한올바이오파마입니다. 이 회사가 한올바이오파마의 지분을 30%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면 한
6천억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보면 하늘바이오파마가 그 이뮤노반트의 기술 이전한 AMVT1402가 임상 일상 중간 결과 데이터가 상당히 잘 나잖아요. 그래서 하늘바이오파마가 주가가 급등했는데 요 데이터가 이제 지속적으로 그 유지가 되면서 1상, 2상, 3상으로 가면 이제 하늘바이오파마의 주가 가치도 좀 올라가기 때문에 대웅제약도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음 마지막 5번째는 이 회사가 이제 뉴욕에 상장된 에이온이라고 하는 에이온 바이오파마라고 하는 회사와 또 제휴를 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이온은 어떤 걸 하냐면 이 톡신을 가지고 피부 미용이 아니고 이 두통을 치료하는 그 편두통 치료제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상이 진행 중이고 있고요. 그러니까 요것도 또 그 관련된 이제 신약 파이프라인으로서 가치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요. 그러면 소송 경약으로 인해서 대웅이 제약의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한 상태에서 대웅은 공격적으로 지금 매수하고 있다. 요거는 대웅에서 보면 대웅제약의 가치가 충분히 저평가되어 있고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라서 저는 대웅제약도 이제 앞으로는 좀 관심을 갖고 봐야 되지 않나라고 봅니다. 다만 메디톡스와의 그 소송 변수 때문에 주가는 계속해서 조금씩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건 약간 아쉬운 부분이죠. 네, 그러한 소송 불확실성이 아직은 잔존해 있으나 이 대웅의 장내 매수가 어쨌든 또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후 흐름을 체크해 봐야 되겠고 앞서 사실 개장 전에 또 이호건 매니저의 소개인 기업인 만큼 관련된 내용도 짚어드렸으니까 투자 전략도 함께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서 다음 바이오 제약 기업도 체크를 해볼게요. LNC 바이오. 네, 저는 사실 이 기업 메가카티, 그러니까 엄마가 관절 쪽이 안 좋아지셔서 뭐 그런 공부를 하다가 여기 기업 공부까지 가게 돼서 우연히 정말 우연히 알게 된 기업이었거든요. 이 기업은 또 어떤 주요한 공시가 있었나요? 그 LNC 바이오는 VIP 자산운용의 장내 매수가 있었어요. 기존에 이제 5.26% 지분 신고를 했었는데 이번에 6.62%까지 지분을 확대했고요. 그러니까 이 지분은 거의 한 100억 정도를 장내 매수한 겁니다. 그러니까 VIP 자산운용의 성향을 보면 장기 투자를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LNC 바이오의 주가 가치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다라고 판단하는 건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메가카티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커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원래 이제 하던 사업은 이 돌아가신 분들의 인체 조직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인체 조직을 판매하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이 이제 메가카티라고 하는 사업은 이 초자연골이 주를 이루는 인체 조직을 연골자를 이제 직접 이 연골에 주입을 해서 연골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기존에도 이런 사업들이 이런 이제 연골 관련된 비즈니스들이 있지 않았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크게 3가지 포인트가 있었어요. 하나는 미세천공술이 있었는데 미세천공술 같은 경우에는 이 무릎 연골에 이제 미세한 그 구멍을 뚫으면 거기서 연골이 회복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회복되는 연골이 원래 있던 연골은 초자연골이라고 하는데 이제 회복된 연골은 섬유연골이라서 조직이 약간 다릅니다. 맞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좀 있었고, 그다음에 줄기세포 치료는 이제 대표적으로 메디포스트의 카티스템인데 일단 비싸요. 그리고 그 줄기세포 치료 후에 이제 2주 정도 입원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또 이게 보면은 그레이드가 정해져 있는데 이렇게 연골 손상의 그레이드가 있으면 4단계가 가장 안 좋거든요. 근데 3단계, 4단계가 있다 그러면 여긴 4단계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4단계만 실손보험이 되기 때문에 3단계 분들이 처방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카티스템은 이제 사업 확장에서 분명히 한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카티라이프의 그 초자연골 세포를 그러니까 자기의 초자연골 세포를 이식해서 그 늑골에 있는 연골 세포를 이식해서 이 연골 치료한다는 세포 치료도 있는데 이것도 좀 비싸요. 이거 마찬가지로 이제 4그레이드에 적용이 되는 부분이고, 근데 LNC 바이오의 치료제는 600만 원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카티라이프와 카티스템 같은 게 1,000만 원이 넘어요. 치료를 하기 위해서. 거의 반 정도라고 네, 반값인 볼 거죠.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이 그 메가카티 같은 경우에는 이 그레이드 3에서도 실손보험이 적용이 되거든요. 이 임상 자체가 3와 4에서 적용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대상 환자군도 훨씬 넓다.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회사의 매출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시술 같은 경우는 600만 원이고 이 회사가 이제 판매한 단가는 한 200만 원 초반대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만약 이렇게 봤을 때 이 시장이 얼마나 될 거냐, 이게 이제 관건인 거잖아요. 지금 시장을 보면 회사가 추정하는 건 이 대상 환자군이 250만 명 정도 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250만 명 중에서 1%를 침투한다 그러면 매출이 한 600억 정도 돼요. 근데 만약에 10%를 침투할 수 있다 그러면 매출이 6천억이 되거든요. 영업이익률이 50%까지 되기 때문에 6천억이 된다 그러면 영업이익 3천억 정도 된 회사가 되는 거예요. 그럼 회사의 사이즈가 완전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는 이 메가카티의 실적이 어떻게 되냐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고, 근데 이게 긍정적인 포인트가 하나 있었어요.
이 메가카티가 올해 이제 8월에 신의료기술 평가를 되면서 이제 그 비급여 처방이 가능해졌거든요. 올해 10월 1일부터 이제 비급여 처방이 시작됐기 때문에 요 관련된 사업이 어떻게 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VIP 자산운용에서는 이 사업이 잘 될 것으로 평가했다. 요거를 좀 중점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타사가 경쟁사 대비해서 가격이 절반이라는 점, 그리고 비급여 처방이 가능했다라는 점이 주요 공시 포인트였던 LNC 바이오까지 체크해봤습니다. 오늘 4가지 기업 살펴봤고요. 장우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